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을 당일 아침 취소한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더듬어 보면 몇 가지 갈등 요인이 있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좀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장 인사권, 이것도 갈등 요인이었죠.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공방을 벌였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아침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두 분 독대입니다.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격이 없이 이야기해야 할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기를 요청한 측은 당선인 측일까요? 아니면 청와대 측일까요? 그 또한 상호 실무 차원의 조율을 하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가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먼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죠. 대통령 일정, 그것도 당선인과의 회동인데 당일 아침에 취소하고 연기하고 이런 적이 그전에 있었나요?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요. 또 하나 찾아보기 힘든 일은 대통령 당선인 층에서 대통령 일정을 먼저 발표하는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원래 대통령 일정은 대통령 청와대가 먼저 발표하는 게 관례입니다. 아, 또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불편했을 수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무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좀 해석을 해 주시죠. 뭐가 안 된 걸까요? 실무 협의에 대한 핑계를 대는 듯 싶습니다. 사실은 실무 협의라는 것은 의제를 조율하는 건데 이게 정상회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이라는 정말 국가의 두 지도자가 만나는 중차대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합의문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김영삼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발표했습니다. 왜냐? IMF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선언 이행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무리 없이 진행한다. 이런 것들은 그때 국민들이 워낙 위기감이 많았기 때문에 공동선언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중차대한 어젠다나 합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례적으로 이거는 사진 하나 찍고 빠지고 서로 원활한 인수인계를 한다는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데 실무 핑계를 대는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좀 더 불식시키려는 그런 좀 약간의 이제 그 포장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윤경호 의원, 원래 두 분이서 배석자 없이 오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을 건데 정말 무슨 의제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설사 오찬 회동이 이루어졌다 해도 거기서 무슨 공동 발표 형식으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현안에 대해서 언급 이런 거 일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미리 짐작했어요. 그냥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되도록 협조하겠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만 그야말로 의례적인 얘기만 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결정은 나중에 따로 기회를 갖고 발표를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를 따져보면 이 주변에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나 아니면 청와대를 빼고 윤 당선인 쪽에 몇몇 측근들이 너무 말이 앞서버린 그게 전 근거가 확실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치 점령군처럼 비춰졌고 언론에 나타난 몇 가지 언행들이 그렇게 비춰졌고 청와대에서는 그걸 마치 백기투항을 해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도 남았을 정도.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이건 의미가 없는 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만 해봅니다. 의제를 가지고 실무 협의를 했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면 얘기가 계속 나왔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현직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서 좀 사면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이 좀 엇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나는 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또 모양새가 이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상대당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원래 지병이 이 호흡기 질환이 어릴 때부터 평생을 알아온 그 병이 있으십니다. 그게 이제 좀 이 수감하면서 좀 악화되고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면 잠시 나와서 치료받고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좀 위중한 상황에 대한 걱정까지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할 때 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이 매듭 짚고 나가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성범 의원은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 것이 전례가 하나 있어서 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7년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에게 당시 감옥에 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고 의견을 냈고 그것을 YS가 받아들인 형식으로 했죠. 그때는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내란 음모, 수괴, 뭐 상관, 뭐랄까 내란 목적 살인이라죠. 어마무시하게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MB를 안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때쯤이면 사면할 거다. 대통령 당선자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될 거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상식처럼 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꼬였을까?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연동되면서다. 무슨 말이냐. 적어도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은 먼저 못 꺼내지만 예를 들어서 MB 사면을 윤 당선자가 이야기하고 윤 당선인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윤 당선인이 또 동시에 김경수 전 지사도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일부에서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청와대 측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MB 이야기하는 것도 그석한데 바깥에서 마치 이걸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처럼 말 나온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좀 느끼는 데문이 있습니다. 예. 바깥에서. 예. 그렇습니다. 사면을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나와서 오히려 사면을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얘기가 촉발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해준 거는 또 다른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갈라치기 할 때 제가 언론 인터뷰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환 교수, 이제 결국은 저 발언 때문에 사면해 줄 것도 하기 힘들게 됐다 이런 인식입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권성동 의원의 어떤 발언이 판을 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저는 이런 의견이고요.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 임기 말,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사실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공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무시하면서까지 결자 해지를 내세우고 또 결자 해지는 다른 말로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해라라고 하는 겁박행위예요. 이건 앞서 나왔던 이게 마치 인수위가 점령군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점령군처럼이나 된 것처럼 오만방자한 어떤 행태를 보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통합의 길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적 공감대도 성숙돼 있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마치
MB 사면을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그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몰고 간 행위 자체는 이 회동 자체를 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김한기 변호사,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이미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이게 갑작스럽게 권성동 의원 입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윤핵관 측과 어떤 청와대의 어떤 뭐 유력 인사들 간의 모종의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면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회동 날짜를 앞두고 이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은 뭐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가장 가까운 인사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랜 정치 경험으로 일단 던진 거죠. 세상에 던져서 이런 식으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사면이 정치권에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미리 알린 겁니다. 물론 이것이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결론이 안 났는데 알리니까 굉장히 불편했겠죠. 이것이 오늘 그 만남의 그 회동의 어떤 결렬의 주요 요인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2달 남아서 이 부분은 계속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이다. 100% 나는 그렇게 본다. 이 발언을 놓고 혹시라도 뭔가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지금 분석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김경수 지사 사면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만나시면 뭔가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텐데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아마 고려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의 말씀처럼 마치 그렇게 이렇게 뭐가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그렇죠? 이야기이다. 예.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김경수 전 지사를 패키지로 묶을 거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 지사에 대한 사면 문제도 또는 뭐 다른 분도 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면권자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든 다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서로 엮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권은 그대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가부간 결정하면 되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도 또 그 자체를 놓고서 타당성 여부 결정하면 되는 일이지. 그거를 주고받기 식으로 주고받을 성질의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주고받기 식으로 또는 패키지로 무슨 거래하듯이 하면은 사면을 하더라도 이 정치 거래로 보이면은 그거는 사면 취지를 훼손하는 거고. 신성범 의원,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전망, 그 개인적인 예측을 너무 과도하게 믿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대목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첫째 윤석열 당선인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부 민주당 측에서 결자 해지 사실은 그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풀어주지 왜 떠나가는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냐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뭐 이게 당시에 윤석열 2018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었어요. 이 사건 자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서 또 저는 청와대의 대응이나 이런 게 물론 화는 날 수 있지만 감정적 대응으로서는 비치지는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나 저런 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딜하자 정식 거래를 하는 집단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라는 화가 남직하지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지는 측면은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저는. 예. 자, 그런데 임기 말에 이렇게 사면 대통령이 다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온당한가 하는 지적이 진작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윤창중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 사면이 임기 말에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더구나 그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 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경호 의원, 사실 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얘기했던 배경이 있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최시중 씨와 또 친구라고 했던 천신일 씨 두 사람을 대법원 항고까지 포기시키고 사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말에 퇴임 직전에 이렇게 자기 측근들에게 욕을 먹는 거 감수하면서 사면을 해버리는 게 미국 방식이거든요. 미국은 대통령들이 사실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하죠. 근데 욕은 먹습니다. 그렇지만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관행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우리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따로 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임기 말에 이루어지는 사면에 본인의 측근이나 아니면 아주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인사까지도 끼워 넣는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권 초기에 저런 얘기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회동 취소 과연 사면 때문이었을까요? 장지원 비서실장은 사면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유가 됐을 법하고요.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 관련입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최근에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공기업 인사는 우리랑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친 적이 있는데 이게 더 큰 요인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저희의 입장이 잘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인사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인 인사권은 당연히 그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있겠죠. 근데 그 인사 어느 부처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건 대부분이 새 정부하고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난 이제 마치는 정부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그 측 인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이 권한은 현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한을 빌리되 내용은 새 정부의 의중을 충분히 담는 인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저게 정말 정권 바뀔 때마다 정부 바뀔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항상 논란이 됐죠. 뭐 저거는 제가 오늘 어느 방송 어느 거 보도를 보다가 저번 놀랬던 게 그 임기 막판에 그 인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인수위랑 상의해서 하세요. 했더니 그쪽에서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된 상태라 그냥 했으니 앞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녹취더라고요. 이게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2학기 때 있었던 그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를 보도가 된 건데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역사는 15년, 20년 흘러도 그대로 반복되는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가 지금 2달 채 안 남았는데 명목상 임기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공고된 일정 이런 것들은 뭐 진행되고 했다는 그 형식 논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근데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인사권 새로운 사람 뽑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좀 유연성 있는 그런 좀 묘수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평행선으로 치다르면은 이게 정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과의 오찬회동도 지금 무산돼서 불안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국지전으로 남발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한번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고 방금 최수영 컨설턴트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난 2012년 또 17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공기업 또 공공기관 이런 데 이제 전문성이 없는 이제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이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황대행 대행 기간 동안 모두 100여 명이 넘는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고 곳곳에 알박기와 나눠먹기가 성행해서 모럴 해저가 심각해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직무대행은 이렇게 의도가 의심되는 권한 남용 즉각 중시하고. 정기남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런 걸 내도라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순조로운 국정 이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논의도 또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처음 MB 사면이 거론되고 그럴 때만 해도 한국은행 총재 문제까지 상당히 전향적으로 당선인 측과 협의할 저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정권 교체기마다 이 신구 권력이 갈등을 빚는 모습인데요. 저는 역시 이제 이런 5년 전, 7년 전 이런 자료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예.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어느 권력이 들어서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기에는 차기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사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특히 이 정치권에 진출했던 정치권 출신들은 이 정치권 출신들을 공기업에 내려보내는 방식, 이른바 낙하산 또는 알박기 이런 인사는 지양돼야 된다. 불합리한 행태다라고 하는 좀 공감대를 가지고 이를테면 미국의 플럼북 같은 전체 행정부라든가 공공기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대해서 보수, 임기, 연도 이런 것까지 다 명시화시켜놓고 근본적으로 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의 그런 대책을 논의해야지 이러지 않으면 저는 5년마다 반복될 모습인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신성범 의원, 이렇게 5년마다 반복된다면 차라리 법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법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기관이 350곳이라 그래요.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 안 되지만 적어도 2년, 3년은 이사장, 사장, 대표, 감사, 이사로 해서 있을 건데 형식 논리적으로 5월 9일까지는 우리 정부니까 우리 정부에서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좀 안 된다. 왜냐하면 특히 이 정부는 캠코더 인사 때문에 캠퍼, 코드, 당 인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새 정부가 들어와도 이분들을 못 물러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김원경 장관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유죄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를 동원하더라도 이건 다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잖아요. 이건 좀 정치적으로 이런 좀 피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5년 후 2027년 3월 오늘 3월 20 며칠 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다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도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인사를 하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정권이 됐다 치고 그래서 가만히 있겠어요. 입장을 바꾸는 생각은 뻔한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치권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최소한 임기가 몇 년 이상 남은 자리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이 뭐 인수위와 협의를 한다든지 인사권을 제한한다라든지 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법률보다는 나름대로 정치 관행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쉬운 거 아니냐. 법으로 만들기에는 글쎄 저는 뭐 저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봐서 법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너무 좀 뭐랄까 경직된 요소가 많을 거라는 그런 5년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하는 말씀이죠, 윤경호. 얼마나 급하면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미국 사례를 저희가 또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까 정기남 교수가 플럼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공직자 중에 politically appointe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 그걸 한 9,000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업 공공부문의 기관장만 350개 된다고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임 감사라든지 또는 상근 이사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아지죠. 미국의 경우에 이제 이 9,000개를 사실 미국이 엽관제라는 그러니까 스포일즈 시스템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는 폐지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한다. 이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기가 짧게 남아도 그 이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은 관행상 함께 물러나 준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그 9,000개의 자리를 본인이 또 새롭게 지명을 하고 대통령과 함께 거취를 결정한다. 이걸 지금 앵커 말씀처럼 법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관행으로 하는 게 맞느냐. 정권이 여러 번 왔다 갔다 교체가 되면 아마 정치적인 관행으로 저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기 변호사,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뭔가 안 고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묘수가 없을까요? 저는 묘수는 우리가 경험식상 묘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이제 대법관들 같은 경우 나오면은 이제 변호사 하면 되겠냐 이런 논란은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매번 대법 변호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마다 논란이 됩니다. 사실은 법으로 규제 안 해도 상식적으로 그 대통령 당선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현 정부는 더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맞거든요. 특히 이번 같이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체가 됐다는 것은 정치적 가치가 다른 집단이 그 새로운 어떤 정치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보하는 것이 맞고 법으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수위란 논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 2달 정도 인사권을 유보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건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적어도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그 대통령은 인수위와 협의해서 그 인사권 행사 이런 식의 법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으로 2달 전부터 제한한다라고 하면 2달 하루 전에 인사하겠죠. 하나만 추가해드리면요. 미국 경우에는 인수위가 출범하면 그 인수위가 출범하는 시점부터 새 대통령 취임 때까지는 인사를 전부 홀딩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법령으로 가능한 게 그러니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요. 여야 간. 그러니까 공식 대선 운동 시작 시기부터 다 차기 대통령 출범일까지 그러면 통상 한 4개월 반,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게 공공연장 아무나 바깥다 꽂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다 채용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기관장에 한해서는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 한 대목만 들어가면은 이런 논란 없을 수 있죠.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 인사는 지난 10월부터 이미 사실상 스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가 됐든 재창출이 됐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편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공기업 인사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별도의 방금 나왔던 것처럼 대선운동 시기라든지 인수위 출범 직전까지라도 뭐 규정한다든지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돼가지고 환경부 장관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왜 오늘 회동이 취소됐을까 속보가 쭉 나오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다라는 분석 기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유 인사 관련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 벌였던 공방인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를 들면서
몇 가지 비판을 했지요. 그런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폐지하면 폐지하지 왜 그게 마치 우리 때문인 것처럼 그 폐지의 근거를 우리가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라면서 매우 분노, 강력한 분노 이런 표현을 썼지요. 자, 김은혜 대변인이 발표했던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입장은 간명합니다. 검증을 빌미로 신상 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권 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죠.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 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그리고 필요한 공직자의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경호 의원 지금 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뭐 합법을 가장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건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인데 왜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거냐. 자존심, 감정 상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생긴 게 박정희 정권 때죠. 아마 찾아보니까 1968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친인척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함께 본인과 이 혁명 동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들에 대한 관리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됐죠. 그래서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사정 기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은혜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 정부가 마치 그랬다는 걸로 지금 몰아가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감정 싸움으로 먼저 가는 건데요. 저는 민정수석실이라는 것 자체를 폐지한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다른 기존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 인사 검증한다. 그러면 경찰의 기존에 있는 정보, 뭐 국정원의 과거의 정보들이 있고 흔히 말하는 전환 파일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거 안 쓰겠다고 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걸 또다시 활용한다. 이거는 역사의 획이고요. 그건 안 될 일이지만 나머지 국세청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기관들을 활용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아까 김은혜 대변인의 얘기 중에 들어 있습니다만 악용이 되는 뭐 신상털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문제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도덕성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앞으로 결국 실행을 하면서 나타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민정수석실 폐지 자체를 놓고 청와대와 당선인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폐지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말 가지고 지금 서로 상처를 그렇죠.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이 폐해. 그래서 청와대 기구를 축소하고 수석 비서관도 없애고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건 좋은데 왜 마치 우리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폐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게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현명한 사실 분석이고요. 이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민정수석의 잔혹사 어저께 뉴스와이스 그 잔혹사에 대한 그 표를 한번 방송을 했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공감을 느끼는 게 단 한 번도 구속되고 뭐 한 명도 최선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간 사람 없었어요. 다 한 번씩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어떤 그 칼에 손과 발을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줄이는 건 맞는데 마치 그것을 이제 대통령의 당선인의 공약과 비전으로 잘 연결시켜서 가야 되는데 마치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때문에 있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당시에도 사실 뭐 조국 전 수석이라든가 그 백오는 비서관이라든가 또 그 혐의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그런 큰 틀에서 놓고 보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폐해를 없애고 주로 이제 대통령실은 지원만 하고 나머지 이제 이런 뭐 부작용이 되는 기능들은 분산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현명하게 이걸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불쾌하고 분하게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가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 있었죠.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적폐 수사 관련 발언을 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강력한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그때 당시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죠.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지나면서 시차가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정기남 교수, 사실 이제 저런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양쪽 다 지금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좀 대승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라고 하는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향은 맞는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이를테면 뭡니까? 역대 정권의 어떤 사찰 또 하명수사 논란 이런 것 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의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대승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이 민정수석이 없애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사정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른바 법무 경찰에다 맡기겠다는 건데 이건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의존하겠다는 거 아니냐. 사실상 견제 없는 검찰 권력이 다시 탄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는 이를테면 각 기관 간에 이런 오작동되는 문제, 오남용 문제,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빨리 논의를 지금 바꿔가야 될 시점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순조로운 정권 이양, 그야말로 국민 통합으로 가는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텐데, 신성범 의원, 어떤 것이 우선돼야 할까요? 승자의 아량 아니면 청와대에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 저는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너무 저는 좀 적자적이다. 다시 말하면 김은혜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주로 민정수석실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역대 정권의 문제를 이야기한 건데 청와대에서 발을 떨면서 우리는 힘이 쭉 빠졌다. 다시 말하면 5명이나 조국 수석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까지 신현수, 지금까지 김진구 힘도 없었는데 왜 우리 보고 우리 한글로 이 정부에서 하지 않은 걸로 근거를 삼느냐라고, 이것은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의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문제를 그냥 일반론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저 부분도 박수현 수석이 저렇게 굉장히 강한 분노를 표현한 저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떨면서 우리 보고 왜 이래, 이 대목은 좀 어색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현 청와대가 너그러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윤석열 후보 측도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말을 써서 자극을 할, 현 대통령 측을 자극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별로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자극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발을 떨었다면 청와대가 문제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울기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다 대고 막 이렇게 아프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겠죠. 청와대 대변인 눈물 흘린 것은 참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개 보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황홀감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름 위로 보고 올라가 버리네. 그 구름 위에 있으면 태양이 반나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네. 예.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 땅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이 홍해월경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의 첩경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김한기 변호사 참 오랜 동안 정권의 부침을 지켜본 김종인 위원장이 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새겨들을 만하겠죠. 이미 김종인 위원장은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지금의 국민의힘 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권 교체 시기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은 당연히 옳고요. 따라야 되고 윤석열 당선이라든가 윤석열 지금 주변에 어떤 인수의 유력 인사들이 다 존중해야 되고요. 다만 저는 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뭐 황홀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정권 지금 심 당선인 측이 뭐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뭐 몸으로는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현 정부가 지금 현 임기 남은 2달 정도 남은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커다란 성과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당선인 측과 좀 마찰을 물론 이제 이게 꼭 청와대 책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 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앞으로 5년을 뭐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 나라를 이끌 텐데 이런 논란을 빚는 모습은 청와대 쪽이 좀 양보를 하고 자제를 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황홀경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충고를 했는데요. 오늘 오찬회동이 취소되면서 윤석열 당선인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통이동의 김치찌개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 봤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인이 사흘 동안 연속해서 점심을 뭘 드셨는지 메뉴를 알게 됐습니다. 꼬리곰탕, 짬뽕, 김치찌개.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호수 검찰총장. 당선인 측 실세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럴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만 뭐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만둘 일 없다는 얘기죠.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정연함 교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고 또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얘기되는 권성동 의원, 이른바 핵심 측근이죠. 핵심 측근은 총장 사퇴 압박을 하고 뭐 이런 모습 자체가 저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 플레이라고 보여요. 지금 검찰 사퇴 압박은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것 때문에 어쨌든 그 검찰의 독립성,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켜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인데 이걸 마치 측근은 사퇴를 압박하고 윤석열 당선자는 뭐 당선인은 아무도 모른 척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이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는 게 저는 순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와 관련해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김호수 총장이 더 이상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다. 우선은 좀 시간을 주겠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약식 특검과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제대로 된 특검 차이는 견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합의가 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만큼 그 시간 동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 능력을 보여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거를 보여준다면은 권성동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거와 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권성동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해서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형적인 말 바꾸기죠.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었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기용하는 어떤 가능성,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또는 본인의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 돼서 그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계속 보여주어 왔던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고 오히려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윤경호 의원,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말이죠. 권성동 의원이 당선인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핵심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사면도 그렇고 지금 김호수 총장 거취 같은 것도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해왔던 발언의 기조와는 좀 달라 보이는데 공정정의 상식과.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당선인과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속된 말로 좀 총대를 매겠다고 해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바람잡이 내지는 총대를 매는 것처럼. 근데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권 초기에 국민은 새로 출범한 집권 세력, 새로 당선된 곳 웬만하면 다 밀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박수를 보내려고 하고 기대감이 무엇보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너무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너무 나서다 보면 아마 조만간 이제 궁지에 몰리거나 아니면 쫓기는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니 당신들이 얻은 표 1640만 표, 50만 표라는 게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38%밖에 안 된다. 62%는 당신들 안 찍었다. 이 얘기 또 뻑하면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한 표라도 더 얻은 쪽이 승리를 하게 하는 우리의 지금 선거제도의 맹점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또 얼마나 서로 갈등과 싸움으로 가나요? 그럴수록 힘을 가진 쪽이 지금 힘을 가진 쪽이 누구죠? 지금 청와대? 아닙니다. 이미 이제 물러나는 정권이고 지는 해인데 그렇다면 새로 당선된 쪽의 주변의 인사들이 이렇게 바람잡이 내지는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거 권성동 의원 2번 정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했으면 앞으로는 조금 더 자제를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기 변호사,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을 기존의 공공기관 인사와 좀 따로 떼어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이유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워낙 막중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좀 매우 지금 상황으로 봐서 특별한 자리잖아요. 바로 직전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을 다 알다시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전 검찰총장이었고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윤 당선인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고 징계를 실제로 했죠. 그래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이제 김호수 총장입니다. 사실 검찰의 어떤 2년 임기제라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려하면 다른 여타 공공기관장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반드시 전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임기제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정치적 세력, 집권 세력 아니면 외부 어떤 세력으로부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방패막이 되라 이런 취지인데요.
이번 대선 토론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본 건 뭐냐면은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간에 뭐 대정동이니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특검을 만들자 서로 간에 뭐 언쟁을 벌이고 그런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많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대정동이 대체 뭐야?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과연 김호수 총장은 국민들 앞에서 나는 이거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다 하면은 임기를 마치는 게 맞고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나는 그래도 임기 2년 채울래. 이거는 안 맞다. 이건 김호수 총장 본인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검찰 관련이니까 신성범 의원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권성동 의원의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이중 플레이란 말이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발언인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게 검찰의 기억자도 당선인이나 대통령 신분에서 내면 안 되는 처지잖아요.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저는 뭐 임기를 보장하든 아니든 검찰 내부에서 김호수 총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김호수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냐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성남이 FC 후원금 의혹, 특혜를 맛볶았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장 수사를 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지청장과 차장이 다른 의견으로 차장이 사표를 내는 이런 상황을 검찰 구성원들, 저도 2,500명 되는 전국의 검사들이 보면서 저분이 지휘를 했던 총괄적인 지휘를 맡은 김호수 총장이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총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 대목 가만히 있을 거지만 지금은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지만 어느 국민에 가면 저 부분은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지도력 인식 내지는 인정 여부가 저는 오히려 핵심이라고 봐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자신을 제명해달라 이런 또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대로 좀 시끄러운데 먼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이번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방향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당 출신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합리적인 경쟁 공천 방안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지분 나누기 같은 어떤 구태와 가까운 행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공천의 방향으로 보일 것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합당 시기를 딱 이렇게 정하지 않았던가요? 조속한 합당이라고 그랬죠. 조속한이라고 했나요? 네네. 대선 직후에 바로 합당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뭐 직후니까 벌써 일주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다면 지금 시기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지방선거 공천이 제일 큰 문제겠죠. 핵심이죠.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 예상을 하고 자기들이 다 준비해 왔는데 어쨌든 공정 경쟁을 하더라도 국민의당과의 어느 정도의 지분 협상은 또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어디 선까지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가 공정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불만 또 국민의당 쪽에서 또 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야? 이런 절충점을 찾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갈등이 내재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사무총장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한기호 총장이 뭐 순탄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또 시사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조금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의 합당은 그것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기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그 공적인 영역에서 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듯한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상단에게 맡기는 선에서 일단 지켜보는 것. 그러면서 보고받아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 그게 저는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의원. 아무튼 이것도 약속이었고 일단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후보 인수위원장 임명하고 그러면서 약속을 지켰잖아요. 합당 약속도 이제 지켜져야 될 텐데 어떤 걸 잘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의원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물밑에서 오갔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최고위원 2자리 보장, 공천관리위원회 참여, 조직강화특위의 참여 보장, 이 정도가 실무적인 선이 될 것 같고 어차피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는 흡수합당이 될 터인데 관건은 이준석 대표가 그 허들을 높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 지분 요구하지 마세요. 공천 경쟁 아주 정당하게 갈 테니까 다들 경선으로 갈 테니까 지분 요구 미리 하지 마세요라고 선을 꺼놨다. 저 대목에서 오히려 국민의당 내부에서 적어도 200명이 넘는 당협위원장들이 있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있을 텐데 과연 저걸 안철수 대표를 믿고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저런 보장이 안 됐을 때 당 내부가 또 어떻게 될지 그 지점도 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예. 지금 지방선거는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것 정리하는 문제가 가장 클 텐데 권은희 의원이 자신을 제명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의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요. 본인은 국민의힘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전부터 이준석 대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발언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얘기는 단일화할 때는 국민에게 한 약속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합당 수용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권은희 의원은 아무래도 지역이 호남이니까 정치적인 미래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합당에 대해서는 그때 합당에 대한 대원칙만 이야기했고 실제 합당은 당의 영역입니다.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당에서 이제 협상단을 꾸려서 국민의당 측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흡수합당의 단어보다도 당명 유지냐 변경이냐 이걸 갖고 지난번 합당 협상 때 저희가 좀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당명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던 쪽이 권은희 의원이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아마 권은희 의원은 이번에 협상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크진 않을 거로 보이고요. 만약 참여하신다면 또 그거 갖고 또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이번에 그 권은희 의원은 단일화에 반대를 했죠?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그냥 국민의당 소속이긴 한데요. 소속이고. 그래서 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비례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당을 하면 유지가 되지만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직이 의원직을 유지하니까 사라지게 탈당하면 안 되니까 본인 출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명시켜 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권은희 의원이 그래도 원내 3석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중도 정치에 함께 참여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외연 지평을 넓힌다. 거기에 내가 기여한다. 그런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당연히 지금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여하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좀 안철수 대표라든가 그 측근들이 잘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원내대표나 되는데도 나는 못 가겠다. 제명을 시켜달라고 하면 참 그것도 난감하죠. 저 원내대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뭐 정해져 있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도 아니고요. 오로지 의원 3명 있는 곳의 원내대표인데 저건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아까 앵커께서 하신 말씀처럼 권은희 의원이 호남 지역에 계속 정치적인 기반을 두고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 한은 본인은 정치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느닷없이 이 법정 토론 3번째까지 나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단일화 선언을 하고 단일화라기보다 저는 후보 사퇴라고 누차 얘기 드렸습니다만 하고 나서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폐쇄될 지경에 이르를 만큼 항의 의견이 왔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명색이 정당이라면 당협위원장들 또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배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게 바로 지금의 이런 분란을
초래한 건데 결국 이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본인의 예를 들어서 뭐 총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뭔가 입신양명을 위해서 챙기는 거와 이렇게 자기 국민의 당에 참여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지방선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선거 관련 살펴보죠. 7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지사 선거가 초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여당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했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은 아이고 이제 나는 좀 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밖에도 이런저런 이름들이 나오지요.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언론에서 뭐 나오는 것 같고 또 일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특히 경기지사 쪽으로 많이 받으시는 건 맞죠? 경기 쪽은 제가 아주대학교 총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경기도에 제가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안양, 의왕, 뭐 과천, 성남,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얘기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우선은 이번 선거에 대한 성찰 또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우리 이 경제, 사회, 교육의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가장 단직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석 달 뒤면 이제 지방선거도 치러지는데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김은혜 의원도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장 당장 하고 싶은 것은 아이 껴안고 자고 싶습니다. 아, 너무도 인간적인 소망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아닙니다. 아이 꼭 껴안고 좀 푹 주무시고 싶은 생각. 예, 그냥 반나절이라도 제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가족 미안해서요. 못 봤던 아이 안고 한번 좀 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기 변호사, 지금 김은혜 대변인 저 얘기는 선거 끝난 다음 날이니까 지금하고는 좀 상황은 다릅니다만 일단 김동연 전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에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인연 강조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있는가 봐요. 저 정도면은 사실은 나 출마할래 뭐 이거랑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이게 경기도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텃밭이죠. 성남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지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김동연 대표가 지금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후보로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의 빅매치는 서울시장 선거보다 오히려 경기도지사가 아닌가.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쪽에 약간 기울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이 경기도 쪽은 김동연 대표는 어떻든 간에 뭐 지지율을 떠나서 대선 레이스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 체급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지금 당내 인사는 뭐 언론에 언급됐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한 몇 분 안 되세요. 그럼 완전 빅매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연환 교수, 지금 경기도가 확 떠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비어 있어서? 아니 뭐 비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두 번째는 경기도지사가 전직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인해서 공석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심을 끄는 거고요. 또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는 비록 이재명 후보가 졌지만 경기에서는 어쨌든 앞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김동연 그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방선거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허니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결국 5월 10일 정부 출범하자마자 6월 10일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김동연 후보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후보가 됐든 그 지지율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말 그대로 한번 의미 있는 싸움을 해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정교한 지금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봐요. 많이 나오죠. 자, 6월 1일 지방선거는 뭐냐면
지방 권력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사실 2차전이 6월 1일에 5월 10일 날 취임하고 나서 딱 21일 3주 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러면 최전선이 어디냐? 최전선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350만이에요. 서울보다 400만 명이 많아요. 예. 가장 커요. 그리고 지난번 2018년 4년 전에 어떻게 됐냐면은 경기도에서 말이죠. 31개 시군이에요. 근데 29개 시군이 민주당의 시장 우수가 나왔어요. 2개. 양평, 가평만 국민의힘 소속 군수님이 2분 계시는 거예요. 31개 중에. 142명의 도의원 가운데 132명이 민주당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전체가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 되고 보수 세력을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나오는 게 그나마 성률이 높다고 보느냐 했을 때 당내에서는 유승민 같은 전국적 인지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성산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 대선에서 경선에서 패한 다음에 정계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측근들이 말리고 있다. 예. 한 번 더 도전하시라. 마음의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뭐 정치권에 이렇게 있는 인사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선보다 지방선거 관심이 더 클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는 대권 후보로 가는 관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물론 잔혹사가 있긴 합니다. 경기도지사 하고 나서 대통령 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 누군가는 언젠가는 또 이 징크스를 깨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굉장히 결정을 할 거라고 봐요. 오늘 오찬 회동에서 아마 약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생각을 지금 좀 달라 그랬다는데 저는 경제 전문가 이미지에다가 개혁보수 이미지 그다음에 부동산 아직까지 여진이 꺼지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이번 선거의 캠페인으로 세게 한번 붙으면은 김동연 후보가 많이 결정한다면 정말 대통령 선거만큼의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이번 지방선거도 정말 뜨거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정권 초반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도 싹쓸이에 가까울 정도로 가져가느냐 예. 아니면 뭔가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에 이긴 정도 지역은 지키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예.